휴대폰 벨소리가 날카로운 송곳처럼 모처럼 맞은 평화로운 주말 아침의 정적을 꿰뚫었다. 나 박선우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만두를 빚고 있었다. 손에는 밀가루가 가득 묻어 있었고 귓가에는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화면의 깜빡이는 김진혁이라는 세 글자, 내 남편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흐린 날의 아침, 안개처럼 순식간에 마음속에 화창한 날씨를 적셨다. 나는 손을 닦고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박선우,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김진혁의 고함이 수화기를 찢을 듯했다. 배경에서는 병원 특유의 소란스러움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어머니 넘어지셔서 골절됐어. 병원이라고. 당장 튀어와.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온기는 조금도 없었다. 오직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과 초조한 질책뿐이었다.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묻지도 않았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시어머니가 넘어지셨다고? 심각한가? 하지만 순수한 걱정보다는 오래도록 쌓여온 피로감과 차가운 분노가 뒤따랐다. 마치 휴화산 같았던 내 아내 분노가 이 전화 한 통으로 분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어쩌다가요? 심각하세요? 어느 병원이에요?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적절한 수준의 초조함을 실었다. 어쩌다니? 바닥이 미끄러워서 발을 헛디디셨겠지. 고관절 골절이야. 의사가 수술해야 된대. 지금 시립병원 응급실이니까 빨리 와. 어머니가 아파하시는데 옆에 사람 하나 없어서야 되겠어? 김진혁의 말투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마치 내가 1초라도 늦는 것이 천인공노할 죄인 것처럼. 옆에 사람 하나 없다니.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그럼 김진혁 당신은 사람이 아닌가? 24시간 내내 아들에게 붙어 있으려 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동생 김소희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같이 이방인인 나, 며느리만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알았어요. 정리하고 바로 갈게요. 나는 논쟁하지도 즉시 몸을 움직일 뜻도 없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정리는 무슨 정리? 어머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당장 지금 당장. 알았어. 몰랐어? 김진혁은 짜증스럽게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뚜 하는 통화 종료음을 들으며 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힘을 주어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선우야, 무슨 일이니? 시어머님 편찮으시니? 심각한 거야?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셨다. 아빠도 손에 든 만두피를 내려놓고 미간을 찌푸리셨다. 진혁이 목소리가 왜 저렇게 험악해? 무슨 일이든 좋게 말해야지. 부모님의 염려스러운 눈빛을 보자 마음속에 서러움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참아냈다.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릴 수는 없었다. 더더욱 부모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나는 단 한마디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항상 좋은 소식만 전했다. 김진혁은 나에게 잘해주고 시어머니는 잔소리가 좀 있으셔도 속은 착한 분이라고. 나는 이 결혼의 표면적인 화목함을 필사적으로 유지해왔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내일로 마음고생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이 전화는 내 모든 인내심을 짓누르던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나는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식탁으로 돌아가 계속 만두를 빚었다. 별일 아니에요. 아빠, 엄마. 걱정 마세요. 시어머님이 실수로 좀 넘어지셨대요. 진혁 씨 말로는 골절이라는데 그 사람 성격 아시잖아요. 급하면 목소리부터 커지는 거. 이 몇 개만 마저 빚고 가볼게요. 아이고, 골절이면 얼마나 아프시겠니? 얘야, 만두가 문제니? 어서 병원에 가봐야지. 엄마가 서둘러 재촉하셨다. 그래, 선우야. 아빠가 차로 데려다 줄까? 아빠도 자리에서 일어서셨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아빠를 말렸다. 병원에는 진혁 씨랑 아가씨도 있잖아요. 사람 모자라지 않아요. 제가 먼저 두 분 댁에 모셔다 드리고 나서 가볼게요. 잠시 늦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나는 고집스럽게 만두 빚는 일을 마쳤다. 심지어 아까보다 더 느리고 꼼꼼하게 만두 주름 하나하나를 잡는 것이
마치 내 마음속에서 들끓는 파도를 잠재우는 것만 같았다. 내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가 효부, 샤오후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반드시 닥쳐올 폭풍에 대비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았다. 시어머니의 이번 골절 사고 뒤에 어떤 계산과 도화선이 숨어 있는지를. 바로 어제였다.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김진혁의 대화를 엿들었다. 서재에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고 울먹이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진혁아, 엄마는 속이 상해 죽겠다. 저 애 좀 봐라. 지난달에 친정부모가 우리 사는 서울로 이사 온 뒤부터는 온통 마음이 친정에만 가 있잖니. 이 시어미가 눈에 보이기는 하니. 이 집이 눈에 보이기는 하냐고. 이 늙은이는 이제 쓸모가 없어져서 제 친부모만 못하게 된 게지. 김진혁의 목소리에는 건성으로 대답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어머니,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인, 장모님 오랜만에 오셨으니 선우가 좀 더 챙기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그럼 이 외로운 늙은이는 누가 챙겨주는 게 당연한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내가 보기엔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눈엣 가시라서 빨리 죽어버리길 바라는 거지. 진혁아, 내가 말하는데 내 마누라 단속 좀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게 둬선 안 돼. 이 집의 안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고.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말할게요.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건강이나 챙기세요. 말만 하면 뭘 해. 행동을 보여야지. 옆집 박서방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싹싹한데. 내 팔자야, 내 팔자. 시어머니는 내가 끓인 국이 짜다는 것부터 당신 생신에 내가 사드린 안마의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주말에 내가 가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것까지 온갖 사소한 일들을 끄집어내어 내 흠을 잡기 시작했다. 그저 사소한 일들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입을 거치자 시박대제 시각다제가 되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김씨 집에 시집 온 지 5년, 나는 이 집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시어머니는 고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약 드실 시간을 알려드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함께 갔다. 김진혁은 일이 바빴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내가 불평 한마디 없이 도맡아 했다. 시누이 김소희가 때때로 찾아와 트집을 잡아도 최대한 참았다. 우리 부모님은 고향집을 수리하는 동안 2달간 잠시 와 계신 것뿐이었고 나는 퇴근 후와 주말 시간을 이용해 며칠 더 챙겨드린 것뿐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 눈에는 그것이 온통 마음이 친정에 가 있는 것으로 보인 것이다. 더욱 나를 절망시킨 것은 김진혁의 태도였다. 그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내 편에서 공정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언제나 가와만 사성, 가와만 시청이라는 미명 아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거나 아예 그 압박을 나에게 전가하며 당신이 좀 참아 어른한테 저 드려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번 시어머니의 골절 시점은 너무나도 절묘했다. 어제 막 내가 친정만 챙긴다고 불평하시더니 오늘 바로 골절로 입원하시다니 나는 이 사건에 분명 꿍꿍이가 있다고 확신했다. 심지어 이것이 나를 당신 곁에 묶어두고 내 모든 계획, 특히 부모님과 함께 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어 이른바 효도를 강요하기 위한 고육직의 굴욕것이라는 의심마저 들었다. 누가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여주인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잠시 머무시는 게스트룸으로 모셔다 드린 후 나는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바로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가는 대신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지친 기색과 인내심이 역력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과연 그 당당하고 사랑에 거침없었던 박선우가 맞나? 결혼 5년.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엄마를 최우선으로 두는 남편. 나를 침입자로 여기며 사사건건 트집 잡는 시어머니. 부채질만 해대는 시누이. 그리고 점차 자아를 잃고 김씨 집안 며느리라는 껍데기만 남은 영혼.
내가 바친 진심과 시간, 노력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함부로 짓밟아도 되는 것이었다. 나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부모님과의 제주도 여행을 떠올렸다. 비행기 표도 호텔도 예약했고 여행 계획도 몇 페이지에 걸쳐 빼곡히 짜놓았다. 우리 부모님은 평생 고생만 하시고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보셨다. 이번이 처음 타는 비행기였고 처음 보는 한라산과 제주 바다였다. 부모님은 오랫동안 기대하셨고 나 또한 기대했다. 이것이 딸로서 내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하고 작은 보답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하필 이 중요한 시점에 다치셨다. 만약 내가 여행을 취소하고 병원에 남아 시어머니를 간병한다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서운해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시어머니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더욱 의기양양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나를 통제하고 쥐고 흔들려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여행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김진혁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분노할지, 나에게 얼마나 큰 불효, 부저의 낙인을 찍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이 집은 당장 뒤집어질 것이다. 거울 속 내 눈빛이 점점 단호해졌다. 5년을 타협하고 5년을 참았다.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득의양양함과 더욱 심해지는 횡포뿐이었다. 어쩌면 이제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숨막히는 굴레를 깨뜨릴 때가 어차피 폭풍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더 거세게 몰아치게 하리라.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박선우로 살지 않겠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먼저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일정 취소 시 환불이 불가능하지만 연기는 시도해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리고 나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부탁할 일이 좀 생겼어.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나의 추측, 나의 결정,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법적 보호장치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했다. 수진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분개하며 즉시 확고한 지지와 조언을 해주었다. 통화를 마친 후 나는 심호흡을 하고 냉정하게 간단한 짐과 중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나는 립스틱 모양으로 위장된 녹음기를 평소 들고 다니는 가방의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시어머니가 김진혁 앞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이간질하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나는 만약을 대비해왔다. 어떤 말은 입으로만 해서는 증거가 없다. 오직 철저한 증거만이 어떤 사람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벗겨낼 수 있다. 서로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녹음된 이 세 개의 파일은 나의 마지막 카드였다. 원래는 이 지경까지 오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용해야만 할 것 같았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야 나는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차를 몰아 시립병원으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의 결연함마저 느껴졌다. 병원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관심과 위로가 아니라 이미 짜여진 각본에 따른 심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2부, 역시나 응급실 병동 문 앞에 다다르자 방금 골절상을 입은 환자의 쇠약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어머니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 늙은 뼈다귀가 무슨 고생이람. 아들아,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며느리한테 의지도 못하는데. 김진혁과 김소희가 침대 곁을 둘러싸고 있었고 의사가 그들을 달래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표정은 평온했다. 어머니, 진혁 씨, 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를 보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더니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돌변해 내 코앞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박선우, 이제야 오냐. 내 마음에 이 시어미가 있기는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네가 내가 넘어져 죽기를 바란 거지. 그렇지. 김진혁도 즉시 고개를 돌려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왜 이제야 와? 뭘 그렇게 꾸물거렸어? 어머니 힘들어 하시는 거 안 보여? 김소희는 옆에서 빈정거렸다.
오빠, 새언니 너무 나무라지 마. 이제 친정이라는 든든한 백이 생긴 몸이잖아. 얼마나 바쁘시겠어. 우리 같은 시댁 식구 돌볼 겨를이 있겠냐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를 적대하는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역시 각본은 이미 다 짜여 있었고 악역인 내가 등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군. 나는 김소희를 무시하고 침대 발치에 걸린 진료 차트를 바로 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고관절 골절, 수술이 필요하겠네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시간은 잡으셨어요? 수술 전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됐죠? 나의 냉정하고 시의적절하지 않은 전문적인 질문에 그들의 감정 폭발은 잠시 주춤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더욱 화를 냈다. 가식 떨지 마라. 너 나 돌볼 생각 조금도 없지. 김진혁도 내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미간을 찌푸렸다. 박선우, 당신 태도가 왜 그래? 어머니가 이 지경인데 걱정도 안 돼? 나는 고개를 들어 김진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다. 제가 걱정하면 소용있나요? 걱정하면 어머니 대신 아플 수 있어요? 아니면 뼈가 바로 붓기라도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냉정하게 의사 선생님 치료에 협조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태도는 그들에게 냉혈하고 무정한 증거로 비쳤다. 너. 시어머니는 분해서 온몸을 떨었다. 진혁아, 저것 좀 봐라. 네가 데려온 마누라 꼴 좀 보라고. 저게 날 화병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김진혁의 분노는 완전히 불타올랐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와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박선우, 경고하는데 어머니 잘 모셔. 이번 일,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어. 집 바닥만 안 미끄러웠어도 어머니가 넘어지셨겠어? 평소에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덮어놓고 나무란다더니 집 바닥이 미끄러운 것까지 내 탓으로 돌릴 줄이야. 나는 반박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지금 어떤 논쟁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병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선우야, 시어머님은 어떠시니? 심각해?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을 수 있겠니?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새우만두 빚어놨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 엄마의 다정한 말과 병실 안에 숨막히는 질책과 원망을 비교하니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만들었다. 엄마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래요. 저 오늘 밤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병원에서 밤새워야 할 것 같아서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만두는 좀 남겨주세요. 내일 돌아가서 먹을게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벽에 기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한쪽은 나를 낳고 길러주신 언제나 따뜻한 부모님, 다른 한쪽은 나를 하찮게 여기며 요구하고 비난만 하는 시댁. 이 선택지는 정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병실로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김소희는 소곤거리고 있었고 김진혁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나는 김진혁 앞으로 다가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맴돌던 결정을 최대한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진혁 씨, 어머니 간호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다음 주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셔야 해요. 제가 전에 약속했거든요. 제주도 여행 한번 시켜드리기로. 비행기 표랑 호텔도 다 예약했고 모레 출발이에요. 김진혁은 마치 괴물이라도 본 듯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뭐라고? 여행? 박선우, 당신 미쳤어? 어머니가 이 지경인데 여행 갈 생각을 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귀청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폭발했다. 뭐? 여행을 가겠다고? 반쯤 죽어가는 이 늙은이를 버려두고 유람을 가시겠다? 박선우, 내 양심은 개나 줘버렸냐. 이 불효 막심한 것. 천벌을 받을 년. 김소희도 벌떡 일어나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 새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가 침대에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어떻게 놀러갈 생각을 해요? 사람 맞아요?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도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김진혁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벌떡 일어나 내 코앞을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다. 박선우, 똑똑히 들어. 어디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기만 해봐. 이 마당에 내 부모 데리고 여행이라도 갔다가는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마. 우리 이혼이야. 이혼. 그 두 글자가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지만 동시에 내 마지막 망설임과 환상을 산산조각 냈다. 병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심지어 거봐, 내 아들은 내 편이지? 라고 말하는 듯한 드이한 표정까지 스쳤다. 모두의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구경하는 눈빛 속에서 나는 천천히 가방 안주머니에서 립스틱 모양의 녹음기를 꺼냈다. 내 손가락은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직전의 결연함 때문이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바로 어제 시어머니가 서재에서 김진혁에게 내가 친정만 챙긴다고 울며 하소연하던 그 대화였다. 이 시어미가 눈에 보이기는 하니? 이 집이 눈에 보이기는 하냐고. 이 집의 안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려줘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녹음이 끝나자 병실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김진혁도 멍하니 나를 보다가 자기 엄마를 보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바로 두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더 오래전 시어머니가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나누던 잡담이었다. 내가 마침 지나가다 녹음한 것이었다. 흥, 우리 며느리는 가끔씩 이렇게 군기를 잡아줘야 해. 안 그러면 자기 분수를 모르거든. 이번에 내가 다친 척 좀 하면 그 애가 꼼짝없이 돌아와서 나를 모시지 않겠어? 제 그 가난한 부모 데리고 여행 갈 생각은 꿈도 못 꿀걸? 다친 척 좀 하면이라는 몇 글자가 천둥처럼 병실에 울려 퍼졌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소희가 소리쳤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해서 횡설수설했다. 아, 아니야. 저건 저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조작한 거라고. 김진혁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자기 엄마와 나를 번갈아 보며 내 얼굴에서 증거 조작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것은 오늘 아침 병원으로 오기 전 일부러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한 것이었다. 통화 녹음 기능을 켰었다. 어머님 상태는 엑스레이를 보니 진구성 골절 침주싱 구저 소견이 뚜렷합니다.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실금이 가 있었을 겁니다. 이번에 가벼운 외력으로 완전 골절이 된 것 같네요. 물론 노인성 골다공증 때문에 살짝 삐끗하는 것만으로도 진구성 골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의사의 전문적이고 냉정한 목소리. 일주일 전이라는 키워드는 시어머니의 고육지계를 완전히 입증했다. 이미 다친 상태였는데 내가 부모님과 여행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러 이 시점에 터뜨린 것이다. 세 개의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병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방금까지 나를 비난하던 다른 환자 가족들도 이제는 경멸과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시어머니와 김진혁을 쳐다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주저앉아 잿빛 얼굴로 온몸을 떨었다. 김진혁은 마치 힘이 다 빠진 사람처럼 벽에 비틀거리며 기대섰다. 눈빛은 공허했다. 나는 녹음기를 챙겨 넣고 완전히 넋이 나간 김씨 집안 식구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댁 친척 몇 명까지 둘러보았다. 그들 모두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김진혁을 보며 뚜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던졌다. 김진혁 씨, 이제 제가 가면 안 되는 건가요? 그 한마디는 정교한 수술칼처럼 모든 위선의 가면을 갈라놓았고 내가 5년간 인내하며 살아온 결혼 생활의 선명하고 단호한 분기점을 그었다. 3부. 내가 그 질문을 던진 후 시간은 멈춘 듯했다. 병실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다.
창밖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이곳이 원래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한 공간임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제 모든 시선과 감정은 우리 침대 주위로 방금 엄청난 폭탄을 투하한 나, 박선우에게로 집중되었다. 방금까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은 통제 불능 상태로 파르르 떨렸고 시선은 흩어져 누구도, 특히 아들 김진혁을 쳐다보지 못했다. 마치 침대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져버리고 싶어하는 듯했다. 화단에서 이웃들에게 고육지게를 자랑하던 의기양양한 모습과 지금 이 상갓집 개처럼 초라한 모습은 지독히도 아이러니한 대조를 이루었다. 김소희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리며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녀는 나를 보다가 엄마를 보고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다. 얼굴에는 이건 불가능해라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다. 그리고 김진혁, 나의 남편, 그는 차가운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마치 그 벽이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그의 안색은 처음에 시뻘건 색에서 녹음 파일을 들은 후에 짙은 청색으로, 그리고 의사의 녹음에서 진구성 골절을 확인했을 때의 잿빛으로 변했다가 마침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완전히 전복된 망연자실함과 붕괴 상태로 굳어졌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도 낯설었다. 마치 5년간 한 침대에서 잠을 잔 여자를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그는 입술을 몇 번 달싹였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반박하고 싶고 내가 녹음을 조작했다고 비난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냉정하고 전문적인 분석은 쇠처럼 단단한 사실이 되어 그의 모든 자기 기만의 가능성을 산산조각냈다. 아니야. 진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시어머니는 마침내 극도의 공포 속에서 약간의 힘을 되찾아 몸부림치며 일어나려 했다. 목소리는 울음과 떨림으로 가득했고 김진혁의 손을 잡으려 애썼다. 선우, 제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쟤는 오래전부터 날 눈엣가시로 여겼어. 날 죽이려고 작정한 거라고. 저 녹음은 가짜야. 사람 시켜서 내 목소리 흉내낸 거라고. 이 지경에 와서도 그녀는 발버둥치며 더러운 물을 내게 뒤집어 씌우려 했다. 내 마음속에 어른을 폭로했다는 죄책감이 아주 미미하게 남아있었다면 그마저도 이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 김진혁은 시어머니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다. 그 힘이 어찌나 컸는지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다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의 가슴은 격렬하게 오르내렸고 눈은 핏발로 가득했다. 그는 자기 엄마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이 사이로 목소리를 쥐어짰다. 설명이라고요? 어머니, 뭘 더 설명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친 척에 일주일 전 옛 상처라니. 저한테 설명 좀 해보세요. 아들을 원숭이로 아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고통과 분노로 가득했다. 이 순간 그는 아마도 지난 5년간 내가 그와 그의 엄마에게 연합 공격을 당하며 느꼈을 굴욕과 무력감을 마침내 조금이나마 맛보았을 것이다. 오빠,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김소희가 정신을 차리고 즉시 시어머니 편에 서서 날카롭게 소리쳤다. 엄마가 1000번 만번 잘못했어도 우리 엄마잖아. 연세도 있으신데 다 이 집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다 새언니가. 닥쳐. 김진혁이 맹렬하게 고개를 돌려 김소희에게 소리쳤다. 그녀는 움찔하며 놀랐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너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그렇지? 모녀가 짜고 날 속인 거 아니냐고. 김소희는 소리에 질려 얼굴이 하얘졌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적어도 그녀는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관자였던 것이다. 병실의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은 이제 나를 향했던 경멸의 눈초리를 거두고 시어머니와 김소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곤거렸다.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도 다 있네. 꾀병으로 며느리를 함정에 빠뜨리다니. 그러게. 아까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악을 쓰더니 도둑이 제발 저린 거였구먼. 아들도 참 불쌍하다.
자기 친엄마한테 저렇게 속다니. 저 며느리 대단한데? 저런 술을 다 준비해두고. 이런 수군거림이 바늘처럼 김진혁의 귀에 박혔다. 그는 평생 이렇게 창피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맹렬하게 고개를 돌려 모든 분노와 수치심을 다시 나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은 나를 산채로 집어삼킬 듯했다. 박선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게 다가왔다. 목소리는 광기를 억누르고 있었다. 설령 어머니가 잘못했다 쳐. 당신이 이 녹음을 한 건 무슨 뜻이야? 처음부터 우리 김씨 집안을 상대할 작정이었던 거지.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계산적일 수가 있어? 당신, 내가 알던 박선우 맞아? 보라, 이것이 김진혁이다.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그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의 악랄함과 기만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산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그와 그의 가족의 논리 속에서 나는 영원히 순진하게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했다. 내가 반항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것은 나의 잘못이고 내가 계산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의 이글거리는 눈빛을 마주하며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내 목소리가 그와 주변 몇 사람에게만 들리도록 분명하게 말했다. 김진혁 씨, 내가 이 녹음을 한 건 누군가를 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진실을 말할 기회라도 한번 가져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당신이 알던 박선우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차가운 자조의 미소를 띄었다. 진심이 진심으로 돌아올 거라고 무조건 참으면 가정의 화목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바보 같은 박선우는 이미 당신들이 조금씩 직접 죽여버렸어요. 내 말은 얼음을 깨는 단도처럼 그의 마지막 방어막을 꿰뚫었다. 그는 맹렬하게 손을 들어 올렸다. 마치 뺨이라도 한 대 때릴 기세였다. 주위에서 낮은 경악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내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철저한 실망과 결연함뿐이었다. 이 손찌검이 내려온다면 나와 그 사이는 정말로 완전히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도 좋았다. 단칼에 무자르듯 내 눈빛이 너무 차가웠던 탓일까? 아니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이 그를 붙잡은 탓일까? 치켜든 손은 결국 떨리며 허공에서 멈췄다. 왜요? 때리시게요? 내가 나지막이 물었다.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도발이 섞여 있었다. 김진혁 씨, 당신은 어머니 말에 복종하는 것 말고 마누라한테 주먹 휘두르는 것 말고 또 뭘 할 줄 알아요? 지난 5년 내가 정말 눈이 멀었네요. 김진혁은 분해서 온몸을 떨었다. 그 손은 내리지도 휘두르지도 못하고 어색함과 분노로 얼굴이 뒤틀렸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들이 나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시 연기를 시작했다. 가슴을 부여잡고 과장된 신음 소리를 냈다. 아이고, 화병 나 죽겠다. 심장이 너무 아파. 진혁아, 엄마 죽는다. 이 악독한 년 때문에 엄마가 죽어. 또 이 수법이다. 울고, 떼쓰고, 드러눕기. 백전백승의 무기. 예전 같았으면 나는 걱정하고 타협했을 것이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병나게 했다는 죄명을 뒤집었을까 두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안색이 변하는 김진혁을 향해 뚜렷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진혁 씨 들었죠?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는 옛 상처라고 하셨어요. 이번 수술은 복잡하지 않아요. 수술 후 간호는 병원 간호사분들이 알려주실 거고 당신의 착한 여동생도 있고 당신네 친척들도 많으니 어머니 돌보는 데는 충분할 거예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죄지은 표정의 김소희와 방금 소식을 듣고 와 문가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시댁 이모 2명을 훑어보았다.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세요. 평생 고생하시고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보셨어요. 제가 여행시켜드리기로 약속했고 비행기표와 호텔은 환불도 안 돼요. 이건 딸로서 제 작은 성의예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선언을 했다. 그러니 병원은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짐 싸고 내일 아침 정시에 부모님 모시고 공항으로 갈 겁니다. 말을 마친 나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김진혁의 표정을 더는 보지 않고 이 숨 막히는 병실을 떠나려 했다. 박선우, 너 감히. 김진혁이 등 뒤에서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포효했다. 오늘 이 문을 나섰다가는 우리 이혼이야. 내가 말했지. 이혼. 그는 다시 한번 그가 필살기라고 믿는 무기를 꺼내 들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내 얼굴에는 그가 예상했을 고통이나 당황 혹은 애원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 심지어 희미한 조소까지 띠고 있었다. 김진혁 씨, 나는 그를 보며 한마디 한마디 더없이 분명하게 말했다. 그 말, 아까도 하셨어요. 이제 제가 대답하죠. 그게, 간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며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좋아요. 원하시는 대로. 이혼 합의서는 여행 다녀와서 변호사 통해 연락드리죠.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미련 없이 등을 돌렸다. 충격, 동정 혹은 여전히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는 궤변을 믿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나는 굳건하고 안정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병실을 나섰다. 시립병원을 나섰고 5년간 나를 옥죄던 감옥 같은 결혼 생활을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손을 들어 눈가를 가렸다. 차가운 액체가 흘러내리는 것 같았지만 곧 억척스럽게 닦아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과거와 작별하고 족쇄를 끊어낸 후 고통과 해방감,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해결됐어. 생각보다 순조로웠네. 이제부터 진짜로 너한테 신세 좀 져야겠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일부러 경쾌하게 조절했다. 엄마, 저 이쪽 일 다 처리됐어요. 지금 갈게요. 다 해결됐으니 걱정 마세요. 내일 우리 계획대로 출발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엄마가 빚어준 새우만두 먹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게 먹어요. 전화를 끊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 속에서 병원 정문이 점점 멀어져 갔다. 사부, 차가 병원을 벗어나자 도시의 소음은 차창에 막혀 멀어지고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구르는 둔탁한 소리만 남았다. 박선우는 운전대를 쥔 손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을 주었지만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이상한 평온함에 휩싸여 있었다. 예상했던 통곡도 승리자의 희열도 없었다. 오직 뼛속까지 스며드는 깊은 피로감, 그리고 그 피로 아래에서 싹트는 미약하지만 굳건한 새싹, 그것은 자유의 향기였다. 김진혁의 마지막 이혼이라는 말과 나의 원하시는 대로라는 대답은 두 개의 열쇠처럼 내가 돌아갈 문을 완전히 잠가버렸다. 그것도 좋았다. 결혼이라는 이름의 성전에서 나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 떠나는 것은 해방이었다. 나는 김진혁과 살던 그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먼저 부모님이 잠시 머무시는 아파트로 향했다.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고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곧 시작될 여행의 설렘을 더럽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주차를 하고 심호흡을 몇 번 한 뒤 백미러를 보며 머리와 표정을 정리했다.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은 후에야 위층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문은 거의 즉시 열렸다.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손에 밀가루를 묻힌 채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셨다. 선우야, 돌아왔구나. 시어머님은 괜찮으셔? 진혁이가 너 힘들게 하진 않았고? 아빠도 소파에서 일어나 미간을 찌푸린 채 감출 수 없는 염려의 눈빛을 보내셨다. 나에게 짐이 될까? 조심스러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마음이 바늘에 찔린 듯 시큰하면서도 따뜻해졌다. 지난 몇 년간 나는 표면적인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님 앞에서 괜찮은 척했다. 아마 부모님은 내 힘듦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결코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마음 아파하셨을 것이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슬리퍼로 갈아 신고 최대한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 괜찮아요. 아빠, 엄마. 그냥 한바탕 소동이었어요. 나는 시어머니가 옛 상처를 새 상처로 둔갑시켜 고육지게로 나를 묶어두려 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격렬한 다툼과 녹음의 세부 사항은 생략하고 의사의 진단서가 옛 상처임을 증명했고 김진혁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만 말했다. 정말 너무하시구나.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분해서 손을 떠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자기 몸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모자라 너를 붙잡아 두려고? 진혁이는? 제 엄마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구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아빠가 무겁게 한숨을 쉬며 어두운 표정을 지으셨다. 내가 전부터 김서방네 어머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선우야,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부모님의 이해와 지지에 짐짓 태연한 척했던 내 가면이 마침내 균열을 보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물을 따르는 척하며 감정을 숨겼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어쨌든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엄마, 만두 다 빚었어요? 저 배고파요.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 타려면 오늘 저녁엔 일찍 쉬어야 하잖아요. 나는 성공적으로 화제를 즐거운 방향으로 돌렸다. 엄마는 즉시 주의가 분산되어 다 됐지, 다 됐어. 네가 돌아오기만 기다렸지. 새우소 듬뿍 넣었으니 실컷 먹어라. 얼른 식탁 좀 치워주렴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셨다.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 따뜻해졌다.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부모님의 뒷모습과 공기 중에 퍼지는 만두 향기를 맡으며 나는 내 선택이 옳았음을 더욱 확신했다. 이곳이야말로 내가 지켜야 할 안식처였다. 저녁을 먹고 엄마의 설거지를 도와드린 후 시간이 얼추 되자 나는 일어섰다. 아빠, 엄마, 먼저 주무세요. 저는 집에 가서 짐 좀 챙겨서 내일 아침에 바로 택시 타고 이리로 와서 두 분 모시고 공항으로 갈게요.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치였다. 선우야, 아빠라도 같이 보낼까? 혹시 진혁이가? 괜찮아요, 엄마.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가져와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을 정리하려면 혼자 마주해야 해요.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에는 내 개인 물품들이 남아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5년간의 지긋지긋한 과거와 완전히 작별하는 나만의 의식이 필요했다. 아빠가 내 어깨를 두드리셨다. 그 눈빛은 신뢰와 지지로 가득했다. 그래, 다녀오너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심하시라는 듯 두 분을 안아들인 뒤 집을 나섰다. 다시 차에 시동을 걸고 한때 내 집이라 불렀던 그곳으로 향했다. 올 때보다 마음이 더 복잡했다. 그 아파트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전세금을 보태주고 나와 김진혁이 함께 대출금을 갚았다. 인테리어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던가. 모든 구석구석에 내 손길이 닿아 있었다. 한때는 그곳이 내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차가운 기억과 숨막히는 통제만이 남아 있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는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 차 안에서 잠시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며 어떤 상황이든 마주할 준비를 했다. 김진혁의 분노, 시어머니의 전화 공세, 심지어 부서진 가구까지도 김진혁과 그 가족의 성격상 내가 순순히 짐을 챙겨나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역시나 열쇠로 문을 열자 짙은 담배 연기가 확 풍겨왔다. 거실의 메인등은 꺼져 있고 소파 옆 스탠드 조명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김진혁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고 발밑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했다.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는 맹렬하게 고개를 들었다. 핏발선 눈이 짐승처럼 나를 노려보았다. 그 안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광기가 서려 있었다. 돌아올 줄은 아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짙은 조롱이 섞여 있었다. 네, 그 가난한 부모님 모시고 신선 노름하러 가신다며? 여긴 뭐 하러 돌아왔어?
나는 그의 도발을 무시하고 문을 닫았다.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서며 평온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은 비교적 정돈되어 있었다. 아직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제 물건 가지러 왔어요. 나는 시선을 내리깔고 침실로 향했다. 거기서 김진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몇 걸음 만에 내 앞을 가로막았다. 짙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에 미간이 찌푸려졌다. 박선우, 우리 집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우리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이대로 발 뺄 생각이야?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은 없어. 그는 여전히 자기 기만 속에 빠져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김진혁 씨, 집안을 뒤집어 놓은 게 누군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어머님은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분들, 그리고 당신 같은 보물 같은 아들이 있으니 잘 계시겠죠. 저 같은 악독한 며느리는 없어도 될 거예요. 저는 제 개인 물품만 가져갈 테니 비켜주세요. 내 물건? 김진혁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이라도 들은 듯 비웃었다. 이 집에 내 것이 어디 있어? 시집 와서 우리 집 밥 먹고 우리 집 물건 쓰면서 이제 와서 보따리 싸서 나가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그의 말은 내가 억누르고 있던 분노의 불을 지폈다. 그들의 밥을 먹고 그들의 물건을 썼다고? 지난 5년간 나는 괜찮은 직장에서 벌어온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에 보탰다. 아파트 대출금도 내가 갚았고 집안의 생활비 대부분을 내가 부담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때때로 요구하시던 용돈도 대부분 내 돈에서 나갔다. 그런데 그의 눈에는 내가 김씨 집안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보였던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유지했다. 그와 무의미한 말싸움에 휘말릴 수는 없었다. 변호사 이수진이 당부했다. 최대한 정면 충돌, 특히 신체적 충돌은 피하라고.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나오라고. 재산 분할은 법에 맡기라고. 김진혁 씨,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제 옷, 화장품, 책, 그리고 개인 물품들 가져갈게요. 집 재산에 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협의해서 분할하면 돼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어조를 유지했다. 변호사. 역시 다른 둥지. 틀어놓을 준비는 다 해놨구나. 김진혁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가장 추악한 곳으로 향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알코올은 그의 감정을 더욱 통제 불능으로 만들었다. 내가 말하는데 박선우, 오늘 넌 아무것도 못 가져가. 여행, 꿈깨. 비행기 표랑 호텔 당장 취소하고 내일 나랑 같이 병원 가서 엄마한테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전한도 그의 막무가내식 태도와 협박으로 나를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과거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이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고 몸을 돌려 그의 옆을 지나치려 했다.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아챘다. 그 힘은 무서울 정도로 강했고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내가 서라고 했지. 못 들었어. 이거 놔. 내가 소리치며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쇠집게처럼 단단했다. 안 놓으면 어쩔 건데? 김진혁의 얼굴에 뒤틀린 거의 변태적인 쾌감이 스쳤다. 내가 그렇게 잘났어. 녹음도 잘한다며? 또 녹음해봐. 가정폭력으로 신고해보라고. 그는 말하며 나를 더욱 세게 소파 쪽으로 끌어당겼다. 순간 공포가 나를 덮쳤다. 술에 취한 그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손톱이 그의 손등을 긁었다. 그가 아픔에 잠시 힘을 풀었다. 나는 그 틈을 타 손을 빼냈고 관성 때문에 몇 걸음 뒤로 물러나다 현관 신발장에 부딪혔다. 등에서 둔탁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를 경계했다. 손을 가방에 몰래 넣어 휴대폰을 만졌고 재빨리 녹음 단축키를 눌렀다. 수진이 말이 맞았다. 데뷔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진혁은 손등에서 배어나오는 피를 보고 눈빛이 더욱 광기로 번들거렸다. 네가 감히 날 할퀴어?
박선우, 네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구나. 그는 격분한 야수처럼 다시 나에게 달려들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내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벨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즉시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수진아, 도착했어? 나 지금 집 앞인데 김진혁 씨가 물건도 못 가져가게 막고 손까지 댔어.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의 냉정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선우 씨 걱정 마세요. 저 지금 아파트 정문 앞에 동료 두 분과 함께 와 있어요. 만약 김진혁 씨가 계속해서 개인 물품 반출을 방해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인신 자유 제한 및 협박에 해당합니다. 또한 저는 이미 선우 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김진혁 씨의 이메일로 내용 증명 초안을 발송했습니다. 두 분의 혼인관계 파탄 및 향후 재산 분할, 이혼 절차에 관한 공식 서한은 내일 그의 회사로 발송될 예정이니 부디 이성을 찾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은 매우 노련했다. 지지를 표명하면서 동시에 결과를 암시했다. 경찰 신고, 회사로 내용 증명 발송. 이것은 엄청난 압박이었다. 김진혁은 내가 이런 수를 쓸 줄은, 더구나 변호사의 행동이 이렇게 빠를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달려들던 그의 동작이 굳었고 얼굴의 광기는 의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지 몰라도 법과 규칙을 대표하는 변호사, 특히 자신의 체면을 구길 수 있는 회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낌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내 손에 들린 휴대폰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가슴을 격렬하게 들썩이다가 한참 만에 이 사이로 한마디를 쥐어짰다. 박선우,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 기회를 틈타 호흡을 가다듬고 전화기에 말했다. 수진아, 고마워. 일단은 괜찮아. 최대한 빨리 짐 챙겨서 내려갈게. 전화를 끊고 김진혁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기세는 확연히 꺾여 있었다. 그저 음산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고 재빨리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차가운 문에 등을 기댄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방금 그 순간 나는 정말 두려웠다. 하지만 두려움 뒤에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미리 준비하길 잘했다는 안도감, 수진이 같은 친구가 있다는 안도감. 나는 재빨리 옷장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큰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결혼 전 구입한 옷과 장신구, 내 개인 업무 자료, 노트북, 그리고 기념이 될 만한 개인 물품들만 챙겼다. 주로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김진혁과 함께 사거나 그가 선물한 것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다. 결혼 반지는 이미 화장대 위에 빼두었다. 내 손놀림은 빠르고 단호했다. 이 방, 이른바 집이라 불렸던 이 공간에 더 이상 미련을 둘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0여 분 후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침실 문을 열었다. 김진혁은 여전히 거실 중앙에 서서 어두운 얼굴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발밑에는 꽁초가 더 늘어 있었다. 그가 나를 보자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증오와 아쉬움, 그리고 어쩌면 그 자신도 깨닫지 못했을 당혹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내가 신발을 갈아 신을 때 그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한 억지가 섞여 있었다. 박선우, 넌 정말 그렇게 매정하냐? 5년 부부정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버릴 수 있어? 나는 신발을 다 신고 몸을 일으켜 그를 돌아보았다. 눈에는 증오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무감각한 평온함 뿐이었다. 김진혁 씨, 매정한 건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몇 번이고 짓밟은 건 당신들이에요. 부부의 정, 당신이 몇 번이고 나에게 참으라고 요구했을 때
당신 어머니가 몇 번이고 나를 괴롭힐 때, 당신이 영원히 그 사람 편에 섰을 때 이미 달아 없어졌어요. 나는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잘 있어요. 아니,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리고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김진혁의 일그러진 얼굴과 나의 5년간의 잿빛 결혼 생활을 차단했다. 1층에 도착했다. 저녁 바람이 얼굴에 불어왔다. 여름밤 특유의 더운 기운이었지만 나는 더없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수진이의 차는 약속대로 아파트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내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나를 격려하듯 안아주었다.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으며 진심으로 웃었다. 이렇게 기분 좋았던 적이 없어. 오부,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치는 순간 강렬한 중력 가속도가 내 몸을 좌석에 밀착시켰다. 창밖으로 보이던 익숙한 도시의 윤곽은 빠르게 작아져 바둑판처럼 변했고 마침내 두꺼운 구름층에 완전히 삼켜졌다. 나 박선우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마치 5년간 가슴속에 묵혀두었던 곰팡내와 쓴맛이 밴 공기 같았다. 마침내 이 상공의 맑은 공기에 의해 정화되는 듯했다. 선우야, 저 구름 좀 봐. 정말 장관이다. 엄마는 창가 자리에 앉아 거의 창문에 얼굴을 붙인 채 처음 소풍 온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감탄하셨다. 아빠는 복도 건너편에 앉아 짐짓 태연한 척 신문을 보고 계셨지만 억누를 수 없는 입가의 미소는 내심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가끔 창밖 풍경을 엿보시며 괜찮네. 비행기가 꽤 안정적으로 나는군 하고 무심한 척 평을 하셨다.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 이별로 인해 남았던 마지막 그늘마저 이 따뜻한 햇살에 완전히 흩어졌다. 가치 있는 일이야. 모든 것이 부모님의 얼굴에 떠오른 이 순수한 미소를 위해서라면 지난 5년간의 인내와 서름 그리고 어제의 그 숨막히는 충돌마저도 치를 만한 대가였다. 아빠, 엄마, 물 좀 드세요. 나는 준비해온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드렸다. 여행길은 아직 머니 두 분을 잘 챙겨드려야 했다. 그래, 너도 좀 마셔라. 엄마는 물컵을 받으셨지만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내 평생 이렇게 높이 날아보는 건 처음이네. 예전에는 이런 건 우리랑은 먼 세상 얘기인 줄로만 알았지. 아빠도 신문을 내려놓으시며 감회에 젖어 말씀하셨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 선우가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는 평생 고향 그 작은 동네에서 늙어 죽었을지도 모르지.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시큰하면서도 뭉클했다. 나의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다. 그런데 나는 그 끔찍했던 결혼 생활 때문에 하마터면 이 작은 소원마저도 들어드리지 못할 뻔했다. 아빠, 엄마, 앞으로 살 날은 길어요.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를 바라보며 단호하고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 은퇴하시면 시간 날 때마다 더 자주 여행 다녀요. 국내 다 돌아보면 해외도 나가보고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복 좀 누리셔야죠. 그래. 우리 딸이 출세했네. 아빠가 눈가의 주름이 활짝 켜지도록 웃으셨다. 엄마는 오히려 내 손을 꼭 잡으셨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선우야, 네가 잘 지내기만 하면 엄마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어제 내가 돌아왔을 때 엄마는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지금 내가 웃는 걸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나.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제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섬세한 엄마를 완전히 속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엄마의 손을 힘주어 잡으며 안심하시라는 눈빛을 보냈다. 엄마, 저 정말 괜찮아요. 어떤 것들은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저 자신과 두 분을 위해서 잘 살고 싶어요. 그렇다. 내려놓음. 비행기가 지면을 떠나는 순간 나는 그 무거운 족쇄들 시어머니의 괴롭힘,
김진혁의 냉담함. 그 숨막히는 집이 모두 내가 단호하게 버리고 온 저 도시에 남겨졌음을 분명히 느꼈다. 지금의 나는 저 구름과 함께 떠다닐 수 있을 것처럼 가벼웠다. 나는 좌석 등받이를 조절하고 안대를 쓴 뒤 잠시 눈을 붙이려 했다. 어젯밤 거의 뜬 눈으로 세워 정신과 육체가 모두 극도로 피곤했다. 그러나 막 잠이 들려는 찰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무심코 꺼내보니 수진이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부모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무음으로 해두었다. 수진, 순조롭게 탑승했지? 나, 응, 지금 하늘 위야. 자기야, 이번에 정말 고마웠어. 수진, 나한테 뭘 그런 말을. 내 여행을 더 즐겁게 해줄 소식 하나 알려줄게. 곧이어 그녀가 스크린샷 한 장을 보내왔다. 어떤 단체 카톡방의 대화 기록인 듯했다. 확대해서 보자 졸음이 순식간에 달아났다.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김진영네 집안 친척 단톡방의 대화 기록이었다. 수진이가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오늘 아침, 즉 내가 집을 떠난 직후였다. 먼저 큰이모라고 저장된 사람이 물었다. 큰이모, 진혁 엄마 넘어졌다는 소식 들었는데 심각한 거니? 어느 병원이야? 오후에 한번 가볼게. 몇몇 친척들이 뒤이어 안부를 물었다. 한참 뒤에 김소희가 나타났다. 말투에는 분명한 당혹감과 변명이 섞여 있었다. 김소희, 큰이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그냥 살짝 미끄러지셔서 실금 좀 가셨어요. 병원에서 이틀 정도 지켜보면 된대요. 심각한 거 아니니까 일부러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러자 큰이모가 무언가 풍문을 들은 듯 직접적으로 물었다. 큰이모, 그런데 듣자 하니 선우 문제로 화가 나서 그랬다던데?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며? 소희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이 말이 불씨가 되어 단톡방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모두가 진상을 캐물었다. 김소희는 감당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다. 김소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다툼이 좀, 다 새언니가, 에휴, 말하자면 길어요. 아무튼 엄마는 안정이 필요하시니 다들 그만 물어봐 주세요. 그때 둘째 고모라고 저장된 사람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병원 복도에서 몰래 찍은 듯한 사진이었다. 화면은 좀 흐릿했지만 김진혁과 그의 엄마가 다투는 모습임은 분명했다. 김진혁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죄 지은 듯 당황한 표정이었다. 둘째 고모, 뭘 아직도 숨기니? 나 병원 정형외과 왕 선생님한테 다 들었다. 왕 선생님은 둘째 고모의 동창인 듯했다. 진혁 엄마 그거 옛날에 다친 거래. 새로 넘어진 게 아니라더라. 왕 선생님도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왜 이제야 병원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소희야, 고모한테 솔직히 말해봐. 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지. 선우 굴복시키려고. 그 말이 나오자 단톡방은 몇 초간 조용해졌다가 더욱 거센 의심과 논란으로 들끓었다. 사촌 언니, 세상에 옛날 상처라고. 일부러? 말도 안 돼. 숙모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작은 외삼촌, 어쩐지. 선우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간다고 하더라니. 오죽하면 그랬겠어. 사촌형, 진혁이는. 제 엄마가 저렇게 구는데도 가만히 둔 거야? 큰이모 진짜 이혼하는 거야? 일이 왜 이렇게 됐대? 김소희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아마도 숨어버린 듯했다. 그리고 나의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단톡방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지금 병상에 누워 친척들의 직간접적인 비난과 의심의 찬 시선을 받으며 얼마나 창피하고 고립감을 느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진혁에 대해 수진이가 뒤이어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 참. 김진혁은 오늘 아침에 부장님한테 전화 받았다더라. 내가 보낸 내용 증명 초안이 어쩌다 보니 부서 단톡방에 퍼졌나 봐. 이혼 사유는 명시 안 됐지만 중대한 가정 문제 처리 필요라는 몇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곤란해졌겠지. 지금쯤 아마 머리가 터질걸. 이 메시지들을 보며 내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보라,
거짓말은 결국 거짓말이다. 햇살 아래의 눈처럼 처음에는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결국 녹아내려 밑바닥에 더러운 진흙을 드러내게 마련이다. 김씨 집안은 도덕적 잣대로 나를 쩐자매고 여론으로 나를 짓누르려 했지만 진실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렇게 빠르게 역습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배신감, 체면 손상, 그리고 골치 아픈 상황은 바로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온갖 이기심과 계산, 그리고 억압이 맺은 악의 열매였다. 나는 심지어 회사와 가정의 이중 압박 속에서 김진혁이 얼마나 초조하고 비참할지,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친척들의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며 얼마나 후회막심할지, 어쩌면 분노에 가까울지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다시 안대를 썼다. 그리고 등받이에 기댔다. 마음은 파도 하나 잃지 않는 고요한 바다 같았다. 동정심도 고소해야 하는 마음도 조금도 들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있어 이미 창밖의 구름과도 같았다.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멀리 떨어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다. 나의 세상은 저 앞에 제주도의 그 맑은 땅에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의 미소 속에 있었다. 비행기는 구름층을 뚫고 나아갔다. 간간히 느껴지는 흔들림도 요람처럼 편안했다. 곁에서 부모님이 여행에 대한 기대를 나누는 낮은 대화 소리를 들으며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악몽도 불안도 없었다. 오직 평화롭고 안온한 잠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가벼운 흔들림과 기내 방송 소리에 잠이 깼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하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약 30분 후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테이블을 제자리에 고정해 주시고 좌석 등받이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자 엄마가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보고 계셨다. 깼니? 곤이 자길래 안 깨웠다. 거의 다 왔대, 선우야. 창밖을 보니 비행기는 구름층을 지나고 있었다. 아래로는 푸른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 아래 짙고 옅은 녹색의 향연을 이루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수묵화 같았다. 씻은 듯이 파란 하늘 아래 그 땅은 생동감 넘치고 희망으로 가득해 보였다. 다 왔네요. 나는 엄마에게 웃으며 대답했고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향해 마음속으로 가만히 속삭였다. 안녕, 새로운 삶. 그리고 저 지상 아래 내가 막 탈출한 도시의 병원에서는 김씨 집안의 지옥도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병실은 꽁꽁이를 품은 문병객들로 북적일 테고 김진혁의 휴대폰은 상사와 친척들의 전화로 불이 날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아수라장과 골치 아픈 상황은 이미 이 상공 아래에 격리되어 다시는 나에게 닿을 수 없었다. 6부 비행기가 제주 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을 때 오후의 햇살은 눈부시게 활주로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고향의 무더운 여름과는 달리 제주의 공기는 상쾌한 시원함을 머금고 있었고 이름 모를 꽃향기가 섞여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도착했다. 여기가 제주도구나. 엄마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깊은 숨을 들이쉬며 아이처럼 해맑게 기뻐하셨다. 아빠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에는 신기함이 가득했다. 여긴 날씨가 쾌적하네. 집처럼 덥지 않고 두 분을 보며 내 마음은 햇볕에 잘 마른 소미불처럼 따뜻하고 포근해졌다. 호텔 체크인은 순조로웠다. 예약한 곳은 가족 스위트룸이었는데 조용하고 창밖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짐을 풀고 잠시 쉰 뒤 우리는 서둘러 제주의 탐험을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제주 흑돼지 맛집이었다. 두툼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것을 보며 엄마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다. 세상에, 돼지고기가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 아빠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연신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셨다. 우리가 동네 마트에서 사 먹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네. 두 분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니 내가 사내진미를 먹은 것보다 더 행복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본 모습이었다.
단순하고 따뜻하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김씨 집안의 그 차가운 집에서 매일 생활비를 계산하고 시어머니의 트집과 남편의 냉대를 견디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다. 식사 후 우리는 협재 해수욕장을 천천히 산책했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맑았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흔들리는 야자수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많은 현지인들이 해변을 산책하거나 느긋하게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모님은 금세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 걸음을 늦추셨다. 때때로 멈춰서서 풍경을 감상하고 사진을 찍으셨다. 선우야, 저기 갈매기 좀 봐. 사람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네. 엄마가 바다 위를 나는 새들을 가리키며 아이처럼 신나하셨다. 여보, 이리 와서 이 도라르방 옆에서 사진 한 장 찍어줘요. 엄마가 아빠를 끌고 와 여러 포즈를 취하셨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이 따뜻한 순간들을 부지런히 담았다. 렌즈 속 부모님의 미소는 진심이었고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몇 년은 더 젊어지신 것 같았다. 문득 이 여행이 단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나 자신을 위한 일종의 구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여행은 우리를 억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뿌리째 뽑아내어 이 햇살 가득하고 평화로운 땅에 옮겨 심어준 것 같았다. 상처가 천천히 아물 기회를 준 것이다. 걷다 보니 오메기떡과 한라봉 주스를 파는 가게를 지났다.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부모님께 맛 보여드리기 위해 몇 개를 샀다. 엄마는 오메기떡을 한 입 베어 무시고는 정말 맛있다. 달지 않고 고소하네라며 웃으셨다. 아빠는 시원한 한라봉 주스의 맛에 감탄하셨다. 이런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는 내가 그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수라장을 거의 잊게 만들었다.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휴대폰에 수진이가 보낸 몇 개의 카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수진, 잘 놀고 있어? 제주도 날씨 좋지? 수진, 뉴스링크 공유, 모 대기업 중간 관리자. 가정불화로 업무 차질. 보직 변경 가능성. 저저, 제목 한번 점잖게 뽑았네. 수진, 그리고 내 시어머니 쪽에 새로운 상황이 좀 있어. 그 보물 같은 딸 김소희가 오늘 오후에 대뜸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빙빙 돌리면서 내 일정하고 태도를 묻던데? 나의 좋은 기분은 살짝 가라앉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역시나 재버릇게 못 준다더니 진실이 밝혀지고 체면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거나 김진혁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 동생을 통해 내 의중을 떠보려 하는 것이겠지. 뉴스 링크를 클릭해 보았다. 내용은 짧았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언급된 회사의 규모와 부서는 김진혁의 직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기사는 해당 직원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가정 문제로 인해 최근 업무에 실수가 잦고 감정 기복이 심해 상부의 주의를 끌고 있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아래 댓글 창에는 익명이었지만 온갖 추측과 내부자들의 폭로가 들끓고 있었다. 체면을 중시하고 이를 하늘처럼 여기는 김진혁이 지금 얼마나 초조하고 분노하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공들여 기획했거나 방치했던 이 소동이 결국 그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경력의 역풍을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김소희가 수진이에게 연락한 것에 대해 나는 냉소했다. 그녀는 그녀의 엄마와 똑같았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며 떼쓰기와 뒷공작에 능했다. 하지만 증거를 손에 쥐고 냉정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수진이 같은 센 상대를 만나자 바로 꼬리를 내리고 떠보기만 한 것이다. 나는 수진이에게 답장했다. 나 아주 잘 놀고 있어.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셔. 소식 고마워, 자기야. 김소희는 신경 쓸 거 없어. 또 귀찮게 하면 할 말 있으면 김진혁 씨가 내 변호사를 통해 얘기하라고 전해줘. 내 입장은 간단해. 이혼 서류에 최대한 빨리 도장 찍고 재산은 법대로 분할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다.
제주의 밤 풍경은 고향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고요한 운치가 있었다. 아래 정원의 불빛은 따뜻했고 간간히 늦게 돌아온 여행객들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랑 메시지하니? 회사 일이야? 엄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세심하셨다. 내 아주 작은 감정 변화도 놓치지 않으셨다. 나는 우유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다. 아니요, 수진이가 잘 노냐고 물어봐서요. 회사 일은 다 정리해놓고 왔어요. 며칠 동안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휴가 방해 못해요. 엄마는 나를 보셨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그래야지, 선우야. 엄마는 네가 그동안 소갈이 한 거 다 안다. 하지만 지금 네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여. 사람은 앞을 보고 살아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 알아요, 엄마. 나는 엄마의 팔짱을 끼고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제 저 자신과 두 분을 위해서 살 거예요. 이 순간 나는 김씨 집안과 나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들은 그들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서로를 탓하고 계산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제주의 따뜻한 햇살 아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고 있었다. 7부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였던 리장 대신 우리는 우돈유도로 향했다. 성산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작은 섬. 그곳의 밤은 제주시의 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제주시의 밤이 고요하고 너른 바다의 깊은 숨결 같다면 우도의 밤은 아기자기하고 정겨웠다. 등대가 깜빡이는 해안길, 작은 식당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부모님은 이 평화로운 분위기에 완전히 매료되셨다. 나는 한 손으로 엄마를 부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빠를 챙기며 마치 호기심 많고 겁 많은 두 아이를 이끄는 것처럼 한적한 길을 걸었다. 아이고, 여긴 참 조용하고 좋다. 엄마가 내 팔을 꼭 잡으셨지만 눈은 반짝이며 주위를 둘러보셨다. 천천히 걸어. 발밑 조심하고. 아빠는 더 조심스러우셨다. 우리는 시끌벅적한 술집 대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밖으로는 검은 밤바다와 멀리 제주시의 불빛이 보였다. 이곳까지는 그 소음이 닿지 않아 아늑한 배경음처럼 느껴졌다. 달콤한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가득한 행복감이 우리를 감쌌다. 엄마는 며칠간 보았던 풍경과 먹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감탄과 만족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다. 아빠는 말이 없으셨지만 입가에는 시종일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선우야, 이번 여행 정말 내 덕분이다. 엄마가 내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씀하셨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랑 내 아빠는 평생 이렇게 멀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올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래.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를 보는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우리 딸, 주관도 뚜렷하고 능력도 있어. 앞으로는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아빠랑 엄마는 언제나 널 응원한다.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지지를 느끼며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지난 5년, 나는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껍데기를 지키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어둠에서 걸어 나왔다. 내 곁에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앞날은 미지수지만 햇살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우도 민박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이 깊었다. 민박집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아늑했다. 마당에는 작은 귤나무가 있었고 밤하늘에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부모님은 피곤하셨는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쉬셨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 평상에 앉아 제주의 맑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의 별은 유난히 많고 밝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이었다. 그녀는 파일 하나와 음성 메시지 몇 개를 보내왔다. 수진, 선우야, 이혼 합의서 초안.
내 의견 반영해서 수정했어. 한번 봐줘. 아파트 전세금은 시댁에서 지원했지만 결혼 후 공동으로 갚은 대출금과 그 증식분에 대해서는 네가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 예금, 차량 분할 방안, 그리고 각자 명의의 채무는 각자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했고, 문제 없는지 확인해봐. 김진혁 쪽에서 자기 동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어. 아마 회사랑 여론 압박을 더는 못 견디겠나 봐. 내 의견은 만날 필요 없이 모든 건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건데, 넌 어때? 초안을 열어보았다. 조항들은 명확했고, 나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었다. 특히 시어머니가 김진영 명의로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채무가 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 중요했다. 역시 전문가는 달랐다. 나는 음성으로 답장했다. 수진아, 초안 봤어. 문제 없어. 그대로 진행해줘. 김진혁 씨가 대화를 원한다고? 할 말 없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모든 건 변호사님 통해서 처리해줘. 내용 증명 보낼 거 보내고 소송할 거 해. 내 목소리는 평온하고 단호했다. 제주 바다를 보며 얻은 깨달음 이후 나는 내 미래의 길에 대해 더없이 확신하고 있었다. 김씨 집안과의 얽힘은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좋았다. 단 1초라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제주의 밤바람은 서늘했지만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나는 여행이 끝난 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일은 계속해야 했다. 그것은 내 삶의 기반이었다. 어쩌면 회사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신규 프로젝트 책임자 자리에 도전해볼 수도 있겠다. 예전에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혹은 시댁이 원하는 안정적인 며느리상에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도전적인 기회들을 많이 포기했었다. 이제 나는 거리낄 것이 없었다. 전력을 다해 부딪혀 볼 수 있었다. 집도 빨리 구해야 했다. 불쾌한 기억으로 가득 찬 그 집에는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우선은 부모님 댁과 가깝고 환경이 쾌적한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얻어 내 취향대로 꾸미고 싶었다. 커다란 책장, 편안한 흔들의자, 햇살 가득한 베란다에 화초를 가득 키우고 싶었다.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도 더 늘려야 했다. 연세가 드시니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모시고 가고 집밥도 더 자주 해드려야지. 두 분이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드릴 수도 있겠다. 문화센터 강좌를 듣거나 이번처럼 매년 한두 번씩 짧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모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계획들이었다.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다. 오직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간다는 확신과 기대뿐이었다.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이 느낌, 정말 멋졌다. 그때 엄마 방에 불이 켜졌다. 엄마가 겉옷을 걸치고 나오셨다. 손에는 내 얇은 가디건이 들려 있었다. 네가 안 자고 있을 줄 알았다. 밤에는 쌀쌀한데 옷도 안 입고. 엄마가 내 어깨에 가디건을 덮어주시고 옆 의자에 앉으셨다. 엄마, 왜 안 주무셨어요? 나이 드니 잠이 줄어서. 네가 혼자 앉아 멍하니 있길래. 무슨 생각하니? 엄마가 부드럽게 물으셨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별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다 좋아서요. 앞으로는 다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내 손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다. 다 좋을 거야. 우리 딸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자격이 있지.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제주의 밤 풍경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듣고 반짝이는 별빛을 보았다. 공기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과 힘이 감돌았다. 이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번 여행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세상을 구경시켜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그 무한한 사랑과 포용으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함께 걸어주신 것이었다.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껴안을 용기를 주신 것이다. 마지막 장. 나의 하늘은 내가 지킨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연한 자세로 이륙하며 우도의 풍경, 제주의 푸른 바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한한 위안을 주었던 그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모두 발 아래에 남겨두었다. 여행은 마침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기내의 분위기는 올 때와는 사뭇 달랐다. 올 때의 나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과 배수진을 친결의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따뜻한 가족애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결정된 후의 안정감과 평온함이었다. 부모님 얼굴에서도 처음에 흥분과 호기심 대신 만족감과 옅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눈빛은 반짝였다.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진 사람 특유의 빛이었다. 엄마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넘겨보며 아빠에게 당시에 즐거웠던 일들을 속삭이셨다. 아빠는 가끔 맞장구를 치시며 창밖의 구름 바다를 바라보셨다. 그 표정은 더없이 편안해 보였다. 비행기가 안전고도에 접어들자 나는 휴대용 노트북을 켜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돌아가서 바로 착수해야 할 일들을 계획했다. 수진이가 이미 이혼합의서 최종본을 보내주었다. 꼼꼼히 읽고 서명한 뒤 그녀를 통해 김진혁에게 정식으로 전달해야 했다. 재산 분할은 공평의 원칙을 고수했다. 내 몫은 한 푼도 양보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은 한 푼도 탐하지 않을 것이다. 불쾌한 기억으로 가득 찬 그 아파트는 내 몫을 현금으로 받거나 김진혁이 공동 상환액과 증식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보상하는 조건으로 포기할 생각이었다. 그곳과는 더 이상 어떤 연결고리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거처가 최우선 문제였다. 나는 바로 휴대폰 부동산 앱을 켰다. 목표는 명확했다. 회사 출퇴근이 편하고 단지 환경이 안전하고 조용하며 부모님이 가끔 오셔서 묵으실 수 있도록 방이 2개 있는 곳.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삶의 질은 보장되어야 했다.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저장해두고 돌아가자마자 집을 보러 가기로 했다. 업무적으로 그 신규 프로젝트 책임자 모집 공고가 사내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다. 나는 자격 요건과 프로젝트 계획을 꼼꼼히 읽었. 마음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투지가 끌어올랐다. 도전적인 프로젝트였지만 전망이 밝았다. 내 가치를 증명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에 완벽한 기회였다. 예전에는 여자가 뭘 그렇게까지 하냐, 맨날 야근하면 집안은 어쩌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의식했겠지만 이제 그 우스꽝스러운 족쇄는 사라졌다. 나는 즉시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내 최근 3년간의 프로젝트 실적 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돌아가자마자 지원서를 제출할 생각이었다. 하나하나 미래의 계획을 노트북에 정리했다. 생각은 명료했고 목표는 뚜렷했다.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이 느낌이 나를 힘으로 가득 채웠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박선우였다. 이혼 서류에 최종적으로 서명하던 날, 하늘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수진이의 넓고 밝은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빗물에 씻겨 유난히 맑아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비 온 뒤 갠 하늘처럼 평온했다. 수진이가 최종 합의서를 내밀었다. 조항은 명확했고 권리는 분명했다. 나는 빠르게 훑어본 뒤 펜을 들어 서명란에 박선우 3글자를 정중하게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5년간의 결혼 생활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축하해, 선우야. 수진이가 서류를 챙기며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완전한 자유인이 된 걸.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웃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순조롭지 못했을 거야.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신규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나는 프로젝트 상여금으로 작은 아파트의 계약금을 치렀다.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었다. 생활은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평일에는 일에 전념하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만났다. 혹은 혼자 집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화초를 돌보았다. 또 다른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다.
나는 습관처럼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요가를 했다. 태양이 도시의 스카이라인 위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금빛 햇살이 얇은 안개를 뚫고 내 얼굴과 몸에 쏟아졌다. 따뜻하고 힘이 넘쳤다. 나는 눈을 감고 호흡의 리듬을 느끼며 내면의 전례 없는 평온함과 강인함을 느꼈다. 한때 나의 세계는 시댁의 사소한 문제들과 암투로 가득 찬 좁은 공간이었다. 숨막히도록 답답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이해와 인정을 갈망했지만 언제나 더 큰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두 손으로 그 구름을 걷어내고 나만의 하늘을 만들었다. 이 하늘은 그리 넓지 않을지 몰라도 햇살은 눈부시고 바람은 상쾌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김씨 집안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 자신, 박선우였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줄 능력과 자신감을 가진 독립적인 한 사람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가 보낸 메시지였다. 아침에 뭘 먹고 싶은지 장 보러 가신다고 했다. 나는 웃으며 답장했다. 엄마, 아무거나요. 엄마가 해주시는 건 다 맛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마지막 스트레칭 자세를 마쳤다. 과거의 모든 것은 어제의 일과 함께 죽었고 미래의 모든 것은 오늘의 일과 함께 태어난다. 시어머니의 저주, 전 남편의 협박, 그 모든 지긋지긋한 기억들은 이미 내 등 뒤로 멀리 사라져 시간의 먼지 속에 흩어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긴 길과 더 아름다운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의 해는 이제 막 뜨기 시작했다. 나의 하늘은 내가 직접 지켜낼 것이다.